그 피청구인 대통령과 정인의 어떤 그런 경제적 공동체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은 게 있는데, 정인은 대통령과는 뭐 돈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까 진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돈 거래나 채무 변제를 대신하지 않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았으나 정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의 그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워낙 청렴하시기 때문에 그런 돈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줄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같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그 대통령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정인과의 그런 친분 관계로 인해서 그런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이 혹은 국회의원 시절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인과의 정인과의 어떤 그런 친분 관계 와중에서 피청구인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실제 그 정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집안이 전부 그런 압박과 그런 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무조사에서도 그런 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정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 정인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큰 묶음이 있으면 묶음대로 좀 나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인이 좀 이 법정에서 이 심판정에서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저 지금 미술빌딩 갖고 있는 거는 옛날에 그 유치원을 했던 곳입니다. 30년 전에. 근데 그 유치원을 매입했을 때는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었고 압구정동이 처음 개발할 때이기 때문에 그 배추밭이 많았을 때고 아파트도 막 들어올 때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네 분이 생겨가지고 부부간에 목사님하고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나와서 그거를 유치원을 한 20몇 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증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분당으로 이사가고 이게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유흥업소가 생기니까 유치원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생긴 게 그게 미승빌딩입니다. 그걸 가지고 몇백억을 재산을 형성했다는 둥, 집금화 갖고 몇백억이 됐다는 둥 그런 거는 그 전후 상황을 전혀 상황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인의 재산이 지금 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무를 뺀 순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골자가 되는 게 미승빌딩인데 그게 30년 전에 산 건데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시가가 올라가지고 뭐 100억, 200억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팔라고 안 내놨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은 한 팔면은 150억, 130억 하는 게 그게 저희 골자의 전부입니다. 그거는 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됐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정인께서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아주 강하고 국정 철학이 분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인이 알고 있는 바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 했고 또 나라를 선진방국에 올리고 외교적으로 막 강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64-1-4 신문 사항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WK라는 WK가 그 정인 몰래 그 직원들이 정인을 배제시키고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폐업을 시켰다라는 진술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 폐업을 시켰다는 의미란 거는 증인이 결국 본인의 지분을 정리하고 지분을 정리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분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K스포츠하고 이렇게 블루케이가 계속 엮여서는 말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139-1 신문사항과 관련된 겁니다. 피청구 그 정호성 비서관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잘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혼이 났다는 사실을 증인이 알고 있나요? 그렇게 돼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정호성 비서관이 그 대통령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성 비서관한테서 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말씀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또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남자들이 보는 그 문맥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어려움은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 연설문이나 말씀 자료의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는 건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겁니까? 작성과 연설문이죠. 좀.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하세요. 그 증인께서 계속 증언하시면서요. 고영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심지어는 조작했다. 고영태가 조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을 가리켜서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걔네들이 만든 계획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고영태, 네. 그다음에 또 유상용, 유상용, 노승일, 노승일, 그다음에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정도다. 예. 박헌영이요. 박헌영하고 거기에 박원호는 포함 안 됩니까? 박원호 씨는 나중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이 수사 기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증인께서 두세 번 언급하신 사람 중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진동이라는 분이 어느 신문사 기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선일보. TV조선 정치부장 전 정치부장 TV조선인지 말하는 거? 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상은 더 그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그 TV조선 기자라는 거 이외에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김수현 씨가 누구지? 네. 이진동 기자인가 정계 진출하려고 그럴 때 아마 그 정책을 도와줬던 이반자라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이진동이라는 그분께서 그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런 건 모르십니까? 그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김수현이라고 아까 그 이름 예.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 걔네들이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다. 네. 그리고요, 그분이 어느 지역에 출마했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거 아세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좀 관심이 없어서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제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계획적으로 꾸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안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 예. 계속 CCTV 찍은 거를 고영태 씨가 갖다 주고 그랬는데 자료가 모자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아까 증인이 증언할 때 보면 2014년도부터 고영태가 이진동이라는 분과 어떤 자료를 주고받고 한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인가 그 주식회사 유상용 씨가 누가 대표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측근 지원을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저를 견제하고 저를 결국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지금 한 개는 고영태 씨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 한계가 있고 JTBC가 또 검찰에 제출했다는 게 한계가 있고 지금 특검이 또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 세 개가 있는 다 증인의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 태블릿 PC를 세 개를 사용한 일이 있나요? 저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사용하지도 그렇게 제가 한 적도 없는데 처음에 거는 검찰에서 저기 보여달라 했는데 안 보여준 거고 두 번째 건 JTBC에서 누가 갖다 줬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고영태 씨가 갖다 줬다는 둥, 뭐 이진동 기자가 갖다 줬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모르겠고요. 그게 처음에는 독일에서 발견됐다가 또 우리 집 밑에서 발견됐다가 또 말을 계속 JTBC에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실체는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그 청문회 때 그 노승열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더블루키를 옮기면서 그쪽에다가 두고 가라 그랬다고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고 고영태 씨의 책상에 두고 가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거기서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시호가 그 조카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은 저기 검찰에서 특검에서 내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강요에 의해서 걔가 그 태블릿 PC를 지껏 쓰던 거를 내놨지 저는 제 태블릿 PC를 제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L자에다가 제 이름으로 제가 했댔는데 제 이름으로 제가 개설할지도 모르고 개설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은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제 검찰에서 조카하고 지금 이모 사이에도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제가 특검에 정말 가면은 정말 자살할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폭행적이고 언어적이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메일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렇게 받은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에게 보낸 그 여러 가지 문건들이나 자료를 그 증인이 일일이 다 열어보지 않는 사이에 증인의 데스크탑 PC라든지 이런 것을 증인의 직원들이나 고영태나 기타 주변 인물들이 그걸 열어보고 보유하고 이렇게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십니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저기 블루케이에 와가지고 그 유상용이가 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고영태 씨가 그 가방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대통령에게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지금 가방이 뭐 납품이라고 할까요? 뭐 전달이 된 것을 고영태가 제작한 것으로 다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 제작 회사를 따로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방들은 그러면 어디서 난 걸 청와대로 가져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지인들이 하는 거기에서 뭐 공장에서 만들어 오거나 뭐 그런 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아까 그 증언 도중에 미르라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데 그 자기네들끼리라는 게 누구며? 미르요? 예, 미르라는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 그 미르 재단이 그렇게 아까 증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 자기네들이라는 게 누구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성한 사무총장이 차은택 씨가 소개를 했는데 그 김성현 씨하고 이렇게 세 명이 친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고소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성원 씨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수산물 시장인가 거기하고 뭐 몇 개 비즈니스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안 돼가지고 이 마찰이 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시끄러워갖고 그때부터 무슨 녹음을 해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걔네들 그 관계들이 막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막 그래서 이게 계기가 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2014년 이후에 누군가가 뭐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증인에게 협박을 하고 우격다짐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고영태입니다. 고영태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걔네들 기획에서 뒤집어 씌운다 그러는데 그 걔네들이 정현식과 박헌영 이외에 또 누구라는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못했습니까?
아니 K스포츠단은 그 K스포츠단이 움직이는 그 사업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전부 블루K에서 무슨 제가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같이 갑자기 지금 제가 독일을 갔다 오니까는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전부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무슨 어떤 수사 방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아까 증언하셨대요. 검사가 검사인지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시지만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돈을 안 먹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은 검찰에서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그 검찰에서 증인에 대한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계좌 추적을 다 한 결과 그렇다는 말을 하던가요? 그렇게 다 한 거겠죠. 돈을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뭐 수십억을 먹고 무슨 이렇게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 돈을 안 먹어서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시고요. 마지막 예. 이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이성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으라는 그런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검찰에서 진술을 증인께서 했습니까? 이렇게 협박받은 사실이 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그런 사람들은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만 하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는 뭐 검찰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지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2006년도인지 뭐 8년도인지 저도 잘 2010년도 같은데요. 그 지방선거 때 이 어떤 연설장에서 괴한으로부터 이 칼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그 입원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증인께서 간호를 해드렸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뭐 3중, 2중으로 쌓여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그 아까 2014년도에 그 뭐 게이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그렇게 협박을 받은 겁니까? 뭐 이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 그 게이트를 터뜨리겠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달래가면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제가 이 그 블루케이랑 이렇게 연결돼 갖고 더 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으니까 결국 뭐 계속 그 이진동 기자한테 그 자료는 계속 갖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협박받은 내용입니까? 2014년도가 아니라 15년도, 16년, 15년도나 14년도 그쯤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도 정도에 이진동 이진동 기자하고는 굉장히 가깝다고 다 얘기를 네. 하면서 네네. 그때도 뭐 자료를 갖다 줬는데 당시에 그게 협박했던 사람들이 뭐 고영태나 유상영, 노승일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상용이가 그 누구죠? 김수현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유상용 씨가 들어와 갖고는 고영태를 흉을 막 보고선 이렇게 사이가 나쁘니까 쫓아내라 그랬다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같이 다 지금 그 언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저를 완전히 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독일에 있을 때도 그 의도적인 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연합 기자 그거 문자도 저한테 계속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 유상용 씨가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낸 건데 그거를 뭐 제가 그거를 유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에서 진실이 있는지 누가 진짜 사람인지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 증인은 그 고영태 씨 친구 유상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블루케이 그 폐업하기 한 달 전에 저기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준비하는데 뭐 일을 시켜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폐업하는데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저한테는 지금 측근이라고 나오는데 절대 측근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잘.
그 유상영 씨는 그 강남에 그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별도 회사를 차려놓고 네. 뭐 따로 활동을 했었고 아마 고영태 씨도 뭐 거기에 약간 관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거를 계속 그 같이 그 김수현 씨랑 계속 거기서 했었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계속 그 회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회사를 해갖고선 자기네가 뭔가 도모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어떤 완성된 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계획이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그 증인 말씀하실 때 그 고영태 씨는 뭐 기초적인 워드 작업도 전혀 못하는 컴맹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영태 씨가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기타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했을 때는 아마 친구인 유상영 통해서 많이 그런 걸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유상영이나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유상용 씨가 거의 다 그거 해갖고 왔고 그 뭐 인투리스인가 뭐도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서를 그 저 검찰에 제출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인투리스도 유상영 씨가 제출했고 뭐 문서라든지 기타 뭐 이메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유상영 씨하고 유상용 씨하고 그 김수현 씨가 다 도와줘가지고 그 옆에 저기 블루케이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 블루케이랑 그 예상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네? 거리가 사무실 위치.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한 5분인가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한 저는 5분, 그것도 10분 거리요?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블루케이 K스포츠를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체육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 그 청문회 때 그 고영태 씨하고 뭐 집 문제, 돈 문제로 뭐 싸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언제 왜 싸우신 건가요? 아니 돈을 자꾸 저기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확 그 저기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영태 씨가 그 증인한테 뭐 돈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를 자주 요구를 하는 편이었나요? 몇 번 저기 보니까 임차해 사업 준 자금도 적이 좀 대준 있었습니다. 것 같고 한데 예, 예. 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대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뭐 본인 명의로 뭐 대표이사로 취임하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네. 아마 뭐 다른 측근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증인이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네, 관계였던 네.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한 가지만 좀 한 가지만 좀 죄송합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이 아까 증언하면서 강압 수사를 받았다, 모욕적인 조사를 받았다, 폭언을 받았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신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이 증언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 증인의 그동안 그거는 지금 충분히 이 신문 과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 논의가 생각에는 됐잖아요. 폭언이라든가 모욕,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을 들었고 어떤 모욕을 그럼 아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질문하세요. 예. 증인은 아까 증언을 하시면서 유럽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새벽 1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를 받을 때는 그 뻗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었다.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증인은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원래 신경쇠약을 지병을 갖고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서 공황 장애까지 왔다고 이렇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계속 약을 먹고 계속 그 병원 진료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까 증인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을 받았다, 폭언을 들었다,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심야 조사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모욕을 겪었으며 또 폭언을 들었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 아니 수사가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안 들어가면은 계속 그 협박과 그 저기를 하고 계속 자료를 저런 거를 들이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강압 수사를 하고 여러 명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그 강압적으로 그 저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어떤 이제 바른대로 이걸 보고서 저기 진술을 하라 그러는 건데 저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조사도 똑같습니다. 특검 조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압 수사와 지금 폭언과 지금 완전히 이거 뭐 인신 공격도 아니고 그러면 폭언이나 인신 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그거는 제가 입에 담기 너무 힘듭니다. 입에 담기가 예, 참아 제가 그냥 너무 그날 창피할 정도입니까? 거기서 정말 자살을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그 자살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현장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네?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변호인이 어느 변호사가 입회했어요? 처음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 안 했을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 특검에서는 1월 24일이었고요. 아니 특검 말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독일에서 들어와서 지금 조사받은 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와서 계속 그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변호사도 없이 조사했어요? 조사에는 지금 변호사 참여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는 끝에 와서 조소를 참여를 하라 그런 적이 많았고 처음에는 질의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참여를 허락 안 한 적이 많습니다. 처음 부분은. 예, 그럼